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쓰는 것을 넘어서서 비유를 하죠. 비유. 비유란 우리 언어를 접붙인 것과 같이 희한한 변화를 이끌곤 했습니다. 옛날 어느 날 비유라는 게 하나도 없던 시절이 있었겠죠. 비유가 뭔지도 몰랐죠. 온 세상을 탈탈 털어도 그런 비유를 쓰는 사람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오랑이와 오녀라고 하죠. 오랑이가 오녀를 웃겨보려고 얼굴에 검댕이를 칠하고 그녀 앞에서 광대짓을 했습니다. 오녀는 까르르 웃으면서 말했죠. 니는 바보와 같으네. 바보와 같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현에 둘은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오녀야, 니는 꽃처럼 이쁘기만 하다이. 꽃처럼? 둘은 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꽃에 갖다 대다니.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었으니까 말이죠. 둘은 신이 났어요. 계속 서로를 다른 무엇에 견주며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은 정신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냥 칭찬이 아니고 아주 독특하고 새로우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 표현을 들으면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았던 시냅스끼리 단박에 연결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이 탄생했죠. 비유. 이 BRB자는 어떻습니까? 윗상 옆에 비수비. 그렇게 보이지만 원래는 비수비를 둘 나란히 세운 거예요. 비수비란 원래 숟가락비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 즉 사람 하나가 밥 숟가락 하나잖아요. 그 집 몇 사람 살아? 몇 숟가락 몇 개 놓느냐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어느 집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그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 비수비는 사람 둘을 나란히 세워놓은 형상입니다. 그 짧은 칼, 비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유는 무엇인가? 유는 기쁠 유도 되고 깨달을 유도 됩니다. 깨달음이 기쁨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알게 되면은, 즉 깨닫게 되면은 기뻐요. 막히지 않았거든요. 통했거든요. 굉장히 통쾌하고 기쁘죠. 막혔던 벽이 깨지고 알매 도달함이 깨달음이니 기쁘지 않겠어요? 그 후 오랑과 오녀는 틈만 나면 서로를 비유하고 깔깔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로 재밌어 하다가 비유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법이 두 가지 사물을 직접 맞닿게 하는 놀라운 위력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표현을 직유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직유. 고들직. 빙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해버렸다는 얘기죠. 무엇처럼, 무엇같이, 무엇과 흡사하게, 무엇과 비슷하게 등등의 표현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표현은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풍부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랑과 오녀는 나중에 부부가 되었겠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도리는 부모의 말투를 들으며 커갔겠죠. 그러다가 말문이 트일 무렵 아빠를 가리키며 기어코 하고 싶었던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는 곰이야. 부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얼른 교정을 해주려 했어요. 아빠는 곰과 같아 하겠지. 이번엔 도리가 엄마를 보고 웃고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찔레꽃이야. 응? 뭐라고? 찔레꽃. 엄마는 찔레꽃처럼 곱고 좋은 냄새 나잖아. 가끔 날 아프게도 찌르고. 부부는 아이의 표현을 듣고 또 한 번 커다란 벽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발달한 환희를 갖다 주었죠. 생각의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그들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할까 고심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무엇 같다는 식의 그 비유마저도 생략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숨을 견줄 비, 은유라고 하자. 그래서 은유라는 표현도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런 직유와 은유라는 비유법은 직립보행하던 인류의 표현을 순식간에 창공으로 비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약이 산문에서 시를 창조하기에 이르렀으며 시와 노래가 퍼져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언어의 탈바꿈은 문지를 빈빈하도록 해주었지요. 문질빈빈 들어보셨나요? 이게 참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문자의 어떤 질, 문장의 질을 반짝반짝하게 해줬던 뜻입니다. 후대의 누군가는 여인의 얼굴을 장미에 견주었어요. 처음으로. 아주 대폭발을 일으켰겠죠. 환호를 받았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연애편지에다가 그 표현을 써먹기 시작했어요. 장미처럼 아름다운 어쩌고저쩌고 당신 뭐. 사실 여인의 얼굴이 어찌 시뻘건 장미 같겠습니까? 그런 여러 겹의 살갗도 아니잖아요. 또 사이즈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도 뭔가 비슷한 부드러움, 고움, 아주 우아함, 그것을 이어줌으로 그 표현은 천고에 남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새로운 표현에 도취하는 법이죠. 장미 같다, 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 하도 쓰이니까 진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학에서 진부함은 생명의 끝이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여자를 꽃에 비유한 이는 천재다. 하지만 두 번째 이후로 그렇게 비유한 놈은 바보다. 참 잔인하죠. 그러다 보니 말재주 있는 사람들은 남이 한 번도 안 썼음직한 비유를 찾아서 골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절묘한 비유까지 등장합니다. 어쩐지 크리스탈. 무슨 말이죠? 이거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이것도 어느 작가의 표현이죠. 기가 막히게 멋있죠. 그런데 또 피천득 같은 분은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청자연적과 같은 사람. 사람을 어떻게 청자연적과 비유하죠? 닮은 게 도대체 뭐가 있죠? 몇 중의 사고를 거듭한 후에 그 닮은 걸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규원 시인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물풀의 나무 그림자 같은 여인. 이건 물풀의 나무를 보셔야 돼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돌아보니 저도 우리 딸들 초등 시절에 이 비유 놀이를 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3학년쯤이던 큰딸이 저를 비유한 문장을 제게 읽어줬습니다. 아빠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하얀 까치. 하얀 까치? 그리고 고주알. 제가 걔를 미주알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걔는 고주알이라고 아빠를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킹콩 이빨 사이에 낀 바나나 속 병균의 심장. 이것은 아마도 그 생각의 속도에 막 심취됐던 것 같아요. 변화, 심취, 속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버드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깨끗한 바람. 신하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대장 바로 아랫사람. 사람들이 마시고 씻는 좋은 물. 그리고 볼펜똥. 제가 아빠가 왜 마지막에 볼펜똥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님, 당신은 무엇과 같으신가요? 당신은 무엇에 비유되고 싶으신가요?